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자작살롱의 저는 마담 자작입니다. 은희경의 타인에게 말 걸기 편인데요. 90년대 중반 큰 인기를 끌었던 조금은 오래된 소설집입니다. 중학교 영어 교과서는 아직도 그 페이지와 사파마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 시절 읽었던 책들은 읽었는지조차도 캄캄합니다. 경주 황리단길에서 이쁘장한 작은 서점에서 은희경의 노란 책 표지를 보았을 때 무작정 설레어서 사서 다시 보았는데요. 동네 서점 베스트 컬렉션이라는 다소 촌스러운 이름의 소설집 중에서 오래된 그녀의 대표작 타인에게 말 걸기를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지 속에서 나비처럼 날아오르려 하지만 그녀의 날개에 묻는 것은 온갖 먼지밖에 없는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삶을 왜곡시키면서까지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안쓰러운 여자의 이야기인데요. 언뜻 보면 비정상적이어 보이지만 그녀는 기꺼이 타인에게 말을 걸고 개입하고 개입당하려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유튜버들이나 각종 SNS를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저 같은 모든 사람들이 타인에게 말을 걸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살아가는 일이 외롭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누군가 말을 걸어온다면 비록 그 사람이 나와는 많이 다를지라도 끄덕끄덕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말이야 쉽지 내가 거절하고 혹은 거절당한 적이 있는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얼마나 산다고 꽁꽁 자신을 싸매어 놓고 나와 너는 다른 이웃 하면서 아웃시킬 자격이 있을까 싶습니다. 스웨덴의 툰베리의 외침에 동조하는 과학자들은 이대로 탄소 배출을 멈추지 않으면 10년 안에 불가역적인 연쇄 반응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종말론적인 헛소리다 하면서 툰베리에게 학교 공부나 더 하라고 했지만 지구 온도가 2도만 더 올라가도 해수면이 56m가 높아지고 한반도는 아열대 기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끝은 어쩌면 생각보다 짧게 남았는지도 모릅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손을 잡아야 할 때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은희경 소설 속의 여자와 남자는 어떻게 말을 걸고 있는지 지금부터 타인에게 말 걸기 일부 들어보시겠습니다. 타인에게 말 걸기 일부. 등 뒤에서 남에게 말을 걸 때 우리는 이름을 사용한다. 이름은 그래서 필요하다. 이름이라는 공용어가 없다면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타인 가운데 그 자신이 불렸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할 것이며 더욱이 어떻게 그의 눈길을 자기에게로 끌어당길 수 있을 것인가.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첫 번째 단계로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상대방에게 자기의 이름을 대는 일인 것도 다 그런 이유에서이다. 그런데 그녀는 좀 이상하다. 남을 부를 때 모든 사람이 하듯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하다못해 자기가 부르고자 하는 사람이 알아들을 만한 그 사람 방식의 언어로도 부르지 않고 제멋대로 제가 지어낸 별명이라든지 저만 아는 언어로 부르는 것이다. 등을 보인 자에게 아예 말 걸기를 포기하는 나처럼 게으른 사람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지만 어쨌든 내가 보기에 그녀에게 늘 불운이 따라다니는 것은 바로 타인을 대하는 그녀의 그 이상한 소통 방식 때문이 아닌가 싶다. 나는 10월 금음날 술시에 태어났고 별자리는 전갈좌이다. 하지만 그런 것에 내 운명을 결정지어버리는 각별한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사주나 점성술에 나는 별로 관심이 없다. 다만 어떤 공교로운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이 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를 가려 그날의 운수를 점쳐보는 버릇은 있다. 이를테면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
내 집에서 나오는 전화벨 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지고 있는 경우 말이다. 서둘러 주머니에서 현관 열쇠를 찾아 끼워 맞추고 돌리고 문을 열고 나서 신발을 벗고 전화기가 놓인 탁자 앞으로 급히 걸어갈 때까지도 끈질기게 울려대는 전화. 누구에게나 그런 일은 있다. 전화벨 소리가 끈질기면 끈질길수록 점점 상대가 궁금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가까스로 수화기를 드는 순간 끊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런 때는 그처럼 애타게 찾았으나 끝내 나와의 교신을 이루지 못한 상대가 누구일까 하고 그와의 어긋난 인연에 대해 잠시 생각하게 된다. 반면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 같은 전화를 아슬아슬하게 받아서 여보세요 하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에는 이토록이나 나와 모진 인연을 가진 상대가 누구인지 괜히 의미를 두고 싶어진다. 내가 점을 치는 것은 바로 그런 때이다. 이런 심상치 않은 인연으로 나와 소통이 된 사람이만큼 그가 반가운 사람이라면 오늘 운이 모조리 좋은 것이다. 하지만 내 수고를 보상해주지 않는 쓸데없는 전화였다면 오늘은 무조건 일진이 나쁘다 하는 식으로. 그 일요일에도 그런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현관문을 그대로 젖혀놓은 채 숨차게 수화기를 들면서 나와 모진 인연을 가진 상대가 행운 쪽일지 불운 쪽일지 벌써부터 점을 치고 있었다. 그러고는 그녀가 입원해 있는 병원이라는 말을 듣자 무심코, 정말 무심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던 것이다. 하늘이 파랬다. 한동안 소식을 알 수 없던 그녀가 병원에 있다는 것도 난데없긴 했지만 내가 멍해졌던 것은 그보다는 그녀가 왜 하필 내게 연락을 부탁했는지 알 수 없어서였다. 나로 말하자면 그녀와 전혀 가까운 사이가 아니며 위급한 상황에서 찾아야 할 각별한 관계는 더욱 아니었다. 각별한 관계라면 그녀가 어디가 아픈지 그리고 상태는 얼마나 위중한지조차 묻지 않았다는 것을 전화를 끊은 후에야 깨달을 만큼 무신경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나로서는 금색의 말과 왕관이 있는 붉은 담뱃갑에서 마일드 세븐 한 대를 꺼내 물며 내 마음속의 동요가 망설임인지 귀찮음인지를 가늠해 보는 정도가 그녀에 대한 관심의 전부였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그녀를 처음 만난 것은 몇 년 전 일요일 우이동 8번 버스 종점에서였다. 산에 등산 동호회가 만들어지고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의 모임이었다. 등산 동호회를 만든다는 안내문이 엘리베이터 옆 게시판에 나붙은 지 사나흘 후 홍보실 박대리가 찾아와서 동호회장을 맡으라고 할 때 나는 노골적으로 얼굴을 찡그렸다. 그러나 고등학교 때 같은 산악반이었던 그가 우리 회사에서 너만큼 산을 아는 사람도 드물 거다 는 뻔한 소리를 해가며 산행 때 종종 참석이라도 해달라고 청해오는 데는 여러 번 거절하기가 번거로워 하는 수 없이 참석한 자리였다. 평소에도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데다 특히 산행에는 동행을 싫어하는 내가 그 모임에서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빨리 파하는 것 정도였다. 그러나 그날 내 일지는 좋지 않은 듯했다. 한 여자가 시간을 지키지 않는 바람에 15명이 버스 정류장에서 모두 담배를 피우거나 껌을 씹으며 1시간이 넘도록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다. 나는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이었다. 물론 남에게 폐를 끼치기 싫어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을 남기기 싫어서이다. 나는 돌출된 행동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미리부터 그 여자를 경원할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뒤늦게 나타난 여자는 미안한 기색이 전혀 아니었다. 담벼락에 기대거나 배 타이어 위에 쭈그려 앉아 있다가 자기를 발견하고는 담배꽁초를 다소 멀리까지 거칠게 던지며 일어서는 사람들 몸짓이 분명 환한 모습인데도 오히려 그녀는
그녀가 입은 흰 후드 점퍼만큼이나 환하고 눈부시게 웃어 보였다. 그러고는 젠 걸음으로 박대리 앞에 다가가서 산타클로스나 된 듯이 무슨 보따리 같은 것을 눈앞으로 쳐들며 잠옷 당당하고 들뜬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었다. 자, 제가 여기 맛있는 김밥을 만들어 왔습니다. 박대리는 기가 막혔지만 모임을 순조롭게 진행시키는 것이 회장의 할 일이었으므로 어쨌든 왔으니 됐어요. 빨리빨리 출발하자고요. 라며 그녀의 등을 떠밀며 짐짓 한시름 놓은 척해 보임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짜증을 정돈했다. 그러나 정회원도 아닌 내게만은 사과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내 곁에 바짝 붙어 걸으며 이런저런 너스레를 떠는 것이었다. 저렇게 누가 바라지도 않는 일을 해준답시고 오히려 남을 곤란하게 만드는 게 저 여자 특기야. 사무실에서도 그래. 시키지도 않은 책상 정리를 해준다고 귀한 서류 몇 개를 쓰레기통에 쳐넣었는지 몰라. 별로 관심 없다는 나의 표정을 박대리는 화가 풀리지 않은 거라고 해석하고 있었다. 지난달에 우리 부서로 옮겨왔거든. 처음에는 다들 입이 벌어졌지. 싹싹하고 또 얼굴도 이쁜 편이잖아. 나는 눈을 들어 두어 사람 건너에서 걷고 있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자기로 인해 일행 전체가 늦어진 사실 같은 데는 아랑곳 없이 그녀를 기다리는 동안 유난히 짜증을 내던 한 여직원의 자주색 점퍼 소매를 다정하게 붙잡고 약간 과장되게 깔깔대고 있었다. 얼굴빛이 창백하고 입술선이 뚜렷하여 고집세어 보이는 점은 있었지만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목소리 큰 사람이 강력하게 예쁘다고 주장하면 그런대로 예쁜 듯 싶게도 보일 평범한 얼굴이었다. 그녀가 모든 일을 앞질러 생각할 만큼 영리하고 발상이 창의적이어서 곧잘 신선한 제안을 내놓아 기획회의를 즐겁게 만들곤 한다는 박대리의 말이 귓가로 흘러 들어왔다. 그와 동시에 그녀가 고개를 젖히고 웃다가 자주색 점퍼의 어깨 사이로 해서 얼핏 내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눈이 마주치는 짧은 순간 어디선가 본 듯한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뜨고 있다기보다는 벌리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크고 깊숙한 눈이 그랬다. 그런데 요즘은 인기가 별로야. 왜? 글쎄 모르겠어. 딱 뭐라고 꼬집어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어쩐지 사람을 질리게 만드는 여자야. 한 번은 사소한 실수를 지적했다가 그녀가 뜻밖의 발끈하는 바람에 덩달아 언성을 높여버린 일이 있었다고 한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별일 아니다 싶어서 언제 기회 있을 때 사과해야겠다 했는데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그녀 쪽에서 먼저 자기 자리로 찾아와 정도 이상으로 간곡히 사과를 하더라는 것이다. 하루 종일 마주칠 때마다 용서를 비는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다음날 아침에 눈이 마주치자 또 저 그때 말이에요 하고 말을 붙여오는 그녀를 보고 지겹다 못해 갑자기 묘한 저기까지 생기더라면서 박대리는 졌다는 듯이 고개를 내저었다. 그러고는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덧붙였다. 오늘만 해도 그래. 우린 산중턱에 있는 밥집에서 점심 사 먹을 계획인데 말이야. 참내 시간 맞춰 오는 게 도와주는 거지. 김밥이 뭐야 김밥이. 제 깐에는 분명 잘한다고 한 일일 거라고. 너무 늦게 출발하다 보니 김이 다 새버린 산행이었는데도 새로 조직된 동호회의 회원답게 일행이 모두 적극적이었던 덕분에 그런대로 분위기는 활기를 띠어갔다. 산행을 마치고 평창동 원조 할머니 순두부집에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는 모두들 기분이 좋았고 모처럼 시키는 일에서 벗어나 스스로가 원하던 일을 마쳤다는 만족감에 술잔 돌리는 속도도 점점 빨라졌다. 남자들은 동동주를 마시고 여자들의 잔에는 맥주가 부어졌다.
그녀는 술을 잘 마시는 편인 듯 했다. 다른 5명의 여직원들은 맥주 한 잔을 5번에 나누어서 홀짝이는 데 반해 그녀는 잔을 제법 깊은 각도로 기울였다. 술자리가 점점 거나해졌다. 윗사람들의 이름이 줄줄이 불려나와 인물평을 당하고 있었다. 또 어느 술자리에서나 있기 마련인 서로의 눈물과 콧물을 묻힌 감정의 찢기를 교환해가며 의기투합하는가 싶더니 돌연 칼을 뽑아들고서 하다못해 무라도 벨듯이 기세등등하다가 다음 순간 어이없이 허물어지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한 통속임을 확인하며 그 비애스러운 결속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짓이 지루하게 반복되었다. 내가 이따금 그녀에게 시선을 주었던 것은 그녀를 어디에서 봤는지 생각해내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더 큰 이유는 술자리의 지루함을 덜고 또 그 두부집의 비닐 장판 위에 붙인 엉덩이의 차가운 감촉을 조금이나마 잊어보기 위해서였다. 취기가 오른 그녀의 얼굴은 아무리 봐도 기억이 나지 않는 얼굴이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그녀를 관찰해 볼 셈으로 그녀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더니 약간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상에서 물러나와 신발을 꿰어 신었다. 끈이 복잡하게 얽힌 등산화의 뚜껑을 젖히고 제대로 뒤꿈치를 집어넣기 귀찮았던지 그녀는 신발을 불안하게 질질 끌고 주방 쪽으로 가서는 기세 좋게 맥주 4병을 주문했다. 참 술은 홀수를 시키는 거지 라고 중얼거린 뒤 다시 5병으로 정정하기까지 했다. 아줌마가 주방 안에서 곧바로 맥주병이 가득 올려진 커다란 쟁반을 들고 나와 탁자에 내려놓았다. 쟁반이 무거워서 아줌마의 걸음도 그녀처럼 약간 비틀거렸다. 이리 주세요. 제가 들게요. 그녀가 말했다. 아이고 기운 센 남자분도 많은데 왜 아가씨가 들라고 그래요. 그러자 취한 그녀는 최대한 목소리를 작게 낸답시고 아줌마에게 이렇게 속삭였는데 그 소리는 헤드폰을 낀 채 이야기를 하는 경우처럼 자기에게나 작게 들릴 뿐이지 우리 자리까지 똑똑이 들릴 만큼 컸다. 저기 기둥 옆에 앉은 체크모자 쓴 남자 있죠? 그 사람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앞으로 가서 술 한잔 따라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자기가 좋아한다는 체크모자 박대리 앞에 가서 술을 따를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몇 걸음 옮기자마자 오른발이 왼쪽 등산화 끈을 밟아서 휘청한다 싶더니 기어코 쟁반이 기울어지면서 맥주병이 와장창 바닥 위로 떨어져 내렸던 것이다.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진 양은 쟁반의 요란한 굉음이 떨림음으로 바뀌어 사라질 때까지 큰 원을 그리며 수선을 피웠다. 우리 일행은 물론 다른 자리의 손님들까지 일제히 그녀를 돌아보았다. 박대리와 자주색 점퍼가 급히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녀는 괜찮아요. 전 괜찮아요. 하면서 깊이 숙인 머리 위로 손을 휘휘 내젓기만 했다. 신경 쓰지 말고 어서 술이나 드세요. 라고 애써 쾌활하게 말하며 스스로 병 조각을 지우려는 쭈그리는 그녀를 보고 나는 어이가 없었다. 미끄러지는 맥주병을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쟁반 위로 고개를 숙이는 순간 깨진 병 주둥이가 그녀의 얼굴 쪽을 향한 것을 나만은 분명히 보았기 때문이다. 그녀가 필사적으로 붙들고 있던 쟁반을 놓친 것은 쟁반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바로 깨진 유리 조각이 살을 찢는 통증 때문임은 너무나 명백했다. 굳이 괜찮다고 우기면서 그녀는 혼자 화장실 쪽으로 사라졌다. 우연히 모든 것을 다 보아버린 탓에 나라도 뒤따라 가보지 않을 수 없었다. 세면대 거울 속에서 나를 발견한 그녀는 숙였던 머리를 쳐들고 내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러더니 그 순간
도대체가 당치 않은 다소 애교스러운 목소리로 아이 괜찮다니까요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손가락에 벌어진 틈 사이로 벌써 피가 서너 줄기 새어나오고 있는 손으로 한쪽 뺨을 가린 채 말이다. 그때 갑자기 나는 그녀를 어디에서 봤는지 기억이 떠올랐다. 얼굴을 가린 손을 밀치고 보니 그녀의 뺨은 눈 밑에서 입술 옆까지 세로로 찢어져 있었다. 벌어진 살갗 속에서 피에 젖은 작은 유리 조각이 마치 음험한 장소에 숨어있는 도망자처럼 몸을 웅크린 채 희미하고 수상한 섬광을 내쏘았다. 피가 작은 파장을 이루며 계속 솟아났다. 내가 그녀를 부축하여 데리고 돌아오자 자리가 술렁였다. 박 대리는 회장으로서의 책임감에 놀라기도 했지만 내게 기대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자 뭔지 자극을 받은 모습이었다. 그도 조금 전 그녀가 아줌마에게 속삭인답시고 말한 공개 고백을 들은 게 틀림없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알기로 어쨌든 그는 그녀한테 친절한 편이었다. 응급실에서 박 대리는 그녀 옆에 꼭 붙어 지성스러운 보호자를 자처했다. 산에 오르며 나한테 그녀를 시답잖게 말하던 때와는 딴판이었다. 당직 의사가 보호자 한 분만 들어오세요 라고 말하자마자 벌떡 일어나 그녀를 따라 들어가면서 나에게 아주 미안하다는 그런 한편 경쟁에서 이기기라도 한 듯한 의기양양한 표정을 얼마간 지어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나의 관심 밖이었다. 내가 말보로를 세대째 피워문 것은 그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었다. 응급실에 와서까지도 그녀는 한쪽 얼굴을 싸진 채로 오히려 제 쪽에서 나와 박 대리를 안심시키려고 애쓰며 쉴 새 없이 짓거려댔다. 방금 술병 조각에 찢어진 살을 꿰매려고 두부집에서 병원으로 실려온 등산객이 아니라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호의를 자처하는 두 청혼자가 앞다투어 말하는 사랑의 고백을 이쪽 저쪽 고개를 돌려가며 듣고 있다는 듯한 뺨이 찢어진 것은 마술에 걸렸기 때문인데 이제 막 왕자의 키스를 받아서 그 마술이 풀리기를 기다리는 공주처럼 행복하게까지 보이는 그녀가 무엇에 도취됐든 나와는 상관없었다. 나는 타인이 내 삶에 개입되는 것 못지않게 내가 타인의 삶에 개입되는 것을 번거롭게 여겨왔다. 타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그에게 편견을 품게 되었다는 뜻일 터인데 나로서는 내게 편견을 품고 있는 사람의 기대에 따른다는 것이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할 일이란 그가 나와 어떻게 다른지를 되도록 빨리 알고 받아들이는 일뿐이다.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떠밀렸다고는 하지만 그런 내가 박 대리와 함께 병원에까지 그녀를 따라왔다는 것은 도무지 어이없는 일이었다. 나는 어깨에 힘을 주어 담뱃불을 비벼 껐다. 내키지 않은 자리에 가게 되면 반드시 내키지 않은 일에 휘말리게 된다는 것을 전에도 몇 번 경험하지 않았던가. 그녀는 열쇠 바늘을 꿰맨 뒤에 반창고를 붙이고 약을 받았다. 박 대리가 나를 구석으로 부르더니 병원비가 많이 나왔는데 그녀는 버스 토큰 몇 개와 1,000원짜리 서너 장밖에 없다며 어떡하지 나도 집에 갈 택시비뿐인데 라고 말했다. 지갑을 꺼내며 나는 생각했다. 나쁜 일이란 한번 생기면 끝장을 보게 마련이다. 박 대리는 나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저 여자한테는 말 안 하는 게 좋겠지.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니면서 고맙다고 하면 귀찮기만 할 테니까 말이야. 택시 정류장에서 박 대리는 마치 희대의 재판에 판결을 내리는 판관처럼 엄정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말했다. 어떡할래요? 몸이 그러니 혼자는 못 갈 테고 어차피 우리 중 누구랑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택시를 먼저 잡는 사람하고 같이 타고 가는 게 어떻겠어요? 그럼 두 분 중에 누가 먼저 택시를 잡느냐에 따라서 제 운명이 결정되는 거네요. 술 냄새를 풍기며 그녀는 필요 이상으로 재미있어 했다. 물론 택시를 먼저 잡은 것은 박대리였다. 내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가 질투의 소품으로 소용된 덕분에 불현듯 결속력이 강해진 그들은 적극적인 사람이 택시를 먼저 잡는다는 당연한 사실을 마치 자기들에게 주어진 축복된 운명이라도 되는 듯이 제멋대로 해석하며 다정하게 사라졌다. 박대리의 주머니에 그날 밤 그녀와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내는 데에 쓸 돈이 충분하리라는 짐작은 어렵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시간에 기꺼이 동참할 그녀는 반창고 끝을 요령껏 일그러 들여가며 여전히 깔깔거릴 것이다.